자, 안녕하세요. 우리 또 매년 이맘때 하는 시즌이죠. 국세기본법이고요. 그 2025년 대입안이어서 또 최근에 개정된 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개정된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회계사분들은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1번부터 5번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 얘는 뭐 웬만하면은 뭐 숫자가 없이 말문제 그대로 나와요. 그 법조문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고 지금까지는 뭐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5개 중에 살짝만 투입해도 4개 정도를 맞출 수 있게끔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세무사분들은 4개가 출제되고 있어요. 세무사분들은 가끔 판례 위주로 좀 출제하면서 국세기본법을 사실 되게 어렵게 되고 있어요. 근데 케바케야. 그렇게 나온 적은 한 20년 중에 한두 번이고 거의 대부분 법조문 위주로 출제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국세기본법이 파면 팔수록 어려운 법이에요. 사실 제일 어려워. 법서보다도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사실 세법의 지금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기본이 되는 법.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전반적인 세법을 지배하고 있는 세법의 구조, 기본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의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법을 최대한 어떤 인간에 적용되게끔 완벽하게 짜려고 노력해도 공백이라는 게 마련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다툼이 생기면은 이제 국기법으로 소송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국기법으로. 자, 아무튼 그런 세목이고요. 자, 총 8절의 테마를 지니고 있어요. 8절의 테마. 근데 이게 시험에 이제 뭐 잘 나오는 파트를 주로 알려드리면은 자, 3절, 4절, 5절, 3, 4, 5, 6, 7 여기가 좀 잘 나와요. 3, 4, 5, 6, 7이 특히나 잘 나와요. 그래서 1, 2, 8은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3, 4, 5, 6, 7은 좀 빡시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건 진짜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이걸 물론 처음 들어서 또 생소하고 또 외워야 될 것도 좀 있고 또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좀 더 이제 지문을 소거하는 것까지는 좀 노력을 해야겠지만 상대적으로 법수보다 쉽다는 거죠. 법수보다 상대적인 거 항상 상대적인 거. 그래서 처음엔 낯설지만 한 2번, 3번 보다 보면은 국기법 일단 5문제를 5개를 다 맞출 수도 있을 정도로 무조건 이제 공부를 투입을 하는 거는 맞다. 이거는 투입을 하는 거 그죠? 왜냐면 부가세도 8개인데 부가세 8개 맞추는 것보다 국기법 5개 맞추는 게 훨씬 쉬워. 훨씬 쉬워. 이거 수업도 6시간 짜놨는데 넉넉하게 짜놓은 거예요. 넉넉하게 짜놓은 거고 한 10시간 정도면 끝날 거예요. 10시간 정도면. 이게 막 이걸 깊이 있게 우리가 배우려면은 국기법만 한 40시간 강의해야 돼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 판례들이 막 중요한 판례들이 막 엄청 속해 있어요. 근데 이제 회계사 시험은 판례가 나온 적이 없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수업 시간에 가미해서 그냥 배울 거고 세무사분들은 가끔 나오지만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실 무슨 판례가 나올지는 그죠? 다시 또 공부하기가 곤란해요. 곤란해요. 그래서 그냥 내 지식 정도로 판단해서 풀어서 최대한 맞추게끔 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4문제이기 때문에 또 판례가 4개가 나올 확률은 매우 적고 한두 개 나와서 또 합격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일단 총칙부터 배워볼게요. 자, 13페이지. 그래서 문제도 내년도부터는 그냥 책으로 낼 건데요. 자, 올해는 너무 책을 내가 많이 써가지고 유인물로 진행할 거고 요게 그 최근 기출문제 모아둔 자료예요. 나눠둔 자료가 최근 기출문제 회계사 세무사 최근 기출문제 모아둔 자료예요. 자, 그리고 총칙을 보시면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은 뭐냐 뭐 이런 걸 일단 배워줘.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이나 기한 같은 거 셀 때 세법에서는 막 며칠 안에 해야 된다. 막 30일 안에 해야 된다, 3달 안에 해야 된다, 14일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세는지인데 사실은 대부분은 민법을 준용해요. 민법을 준용하면서 시험에 출제하는 포인트는 거의 없어. 그나마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인격, 법인 아닌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게 2가지가 제일 그래도 중요해요. 앞에는 되게 쉬워서 뭐 공부할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서류의 송달을 가장 힘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격은 이 개별세법에 쓰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개별세법이 소법부야. 소법부. 쉽게 말해서 소법부, 상증세법 이런 것들이 개별세법의 용어인데 이 내용이 개별세법과 연결이 돼서 또 개별세법 내용을 좀 더 심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더 힘있게 보시고요. 자, 총칙 볼게요. 자, 먼저 국세기본법의 1조거든요. 이게 1조. 목적을 한번 봐보세요. 국세기본법은 이제 무슨 법을 담고 있냐. 우리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모든 세목에 쓰이는 기본적이고 공통적 예상을 규정함으로써 결국 또 두 번째 이게 납세자의 권리의무를 하는 거는 특히 세무조사 받을 때 과거에는 이 조문이 없으니까 너무 국세청이 무서웠어. 쉽게 말해서 양기부처럼 너무 이게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막 세무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납세자가 세무조사 받으면 그냥 깨갱 입장에서 그냥 거의 털린 대로 털리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막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미리미리 통제라 세무사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유를 밝혀서 통지하고 막 이런 어떤 규정한 게 납세자의 권리 의무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규정해 놨고요. 이게 7절에 있겠죠. 납세자 권리. 그리고 8절이다, 8절. 권리구제는, 자, 세금도 아까 말했듯이 법의 공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모든 인간의 어떤 경제활동 상황을 완벽하게 규정하리라는 것은 노력을 하겠지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법만 보고 상황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모르면 일단 질의를 하고, 뭐 기재부나 국세청 이런 데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다짜고짜 국세청이 과세래. 나 앞만 봐도 과세가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세금을 때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냥 바보처럼 내야 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3법 시스템에 의해서, 요게는 이제 입법부가 국회에서 정하지만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주로 이제 또 법을 지정하고 또 국세청이라는 행정청에서 세금을 받지만, 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사법부, 그죠? 법원에 가서 이 법이 잘못되었다, 이 법을 아니면 명확하게 해달라, 뭐 이런 느낌으로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송을 걸 때 법원에 가기 전에 우리 세금은 세금 내에서 국세청 안에서 한번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불복이란 제도예요. 불복이 권리구제예요. 권리구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가 불복이고요. 우리 여기 목차를 보시면은 여기 조세쟁송이라는 파트에서 배워요. 7절. 근데 이게 뭐 법인세 억울할 수도 있고 부가세 억울할 수도 있고 소득세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써놓는 게 아니라 국기법이라는 법을 만들어놔서 거기다 적어놓으면 되는 거야. 그죠? 너 납세자 세금 부가 억울하면은 이렇게 구제 받을 수 있어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국기법의 주요 내용이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과세를 자꾸 목표로 하면서 세금의 원활한 이행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 게 국기법 1조라는 거예요. 1조. 그래서 국기법의 성격은 두 가지 성격으로서 총치법의 성격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권리구제 절차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시험엔 안 나오니까 안 볼게요. 우리 수험 강의니까. 자, 넘어가세요. 네, 용어의 뜻은 좀 보셔야 돼요. 이제 용어의 뜻. 자, 이제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법조문이에요. 이것도 이제 2조예요. 2조. 자, 먼저 국세라는 건요, 국가가 부과해주세요. 국가가 보내주세요. 자, 이거 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소법, 상증세, 그리고 종부세도 국세고요. 그리고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양도세, 주세, 인지세는 우리 그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이제 서류 같은 거 작성하면 세금 내는 거야. 사실 서류 작성에 대한 세금이야. 어떤 공적 서류 작성에 대한 세금, 인지세. 그리고 주식 거래하면 증거거래세 내고요. 뭐 다른 세금의 일부를 교육세로 걷어가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교육의 어떤 교육 재원을 확충을 위해서 교육세 및 그다음에 또 농어촌 지원을 위해서 다른 세금에 덧붙여서 내는 부가세라 그래요. 부가세.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덧붙여서 낸다. 부가세, 농특세. 그리고 관세도 원래 경제학적으로는 국세에 들어가지만 이 국세기본법이라는 용어에서만큼은, 자, 관세는 국세에 안 들어가요. 그건 좀 체크. 국세는 관세를 포함하지 않은 체크. 관세를 포함하지 않은. 국세기본법 용어에서는 관세는 제외하는 게 관세법이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관세를 다루는 법이 따로 있으니까 국기법에서 서술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지방세는 지자체가 부과되는 조세니까 또 지방세법이 따로 있어요. 지방세법은 국세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세법이라는 용어, 이게 아까 이제 개별세법 이렇게 붙은 거야. 이게 사실 개별세법. 개별세법은 이제 세금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자, 여기 개별세법을 체크할게요. 앞으로 국기법에서 개별세법 이런 용어 자주 나오거든요. 자, 일단 이 세목과 종목을 정하고 있는 세율들이 다 이런 거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이런 것들 말하는 거야 다. 그게 개별세법이고, 또 이런 것도 맞아야 돼요. 자, 우리 회계사분들은 시험범위 아니고 세무사분들은 시험범위여서 한 2월쯤에 배우는 국세징수법. 자, 이거 세금 안 내면 이제 어떤 식으로 국가가 징수해 갈 수 있느냐. 또 이것도 당연히 법적 절차에서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규정해야 되는데 얘도 세법이라 그래요. 자, 얘도 세법이라 그러고, 또 우리 이런 세금들의 경제변동이나
어떤 또 특정 분야에 있어서 정부가 육성해야 되는 산업이 있다면, 예를 들어 반도체 이런 거 육성해야 된다면 반도체 속 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 그런 거는 특례하다, 특례. 조세 특례 제한법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세법이고요. 또 외국의 거래, 외국 법인들 주로 해외 진출한 법인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법인들 이런 것들 세금 이중과세 같은 거 조정하려고 만든 국조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세금을 범죄 사실처럼 세금의 탈세 행위 중에서도 심한 탈루 행위들은 범죄 사실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세무사분들만 시험에 나오죠. 세무사, 국진법, 세무사, 조특법은 이런 데 껴서 같이 시험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 조세범 처벌 절차법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세법, 그냥 세법. 그리고 여기 파란색의 체크. 자,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안 들어가요.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관계 이런 것도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자, 세법 속에 국세기본법의 정의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만 체크. 특히 국세기본법에는 자, 지방세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 지방세법 따로 있으니까, 관세법 따로 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 국기법에 안 들어가요. 국기법이 세법에. 국기법이라는 용어는 세법에 안 들어가요. 그건 좀 체크. 자, 정리되어 있고, 자, 그리고 가산세 한 6절쯤에 배우는데,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누구는 제때 다 하고 누구는 늦게 제출해. 늦게 제출한테 불이익이 없으면요, 늦게 제출하겠죠. 그래서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해서 의무 불이행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 그게 가산세예요.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는 행정 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이제 형식적으로는 법인세법에서 부과된 가산세는 법인세로 들어가요. 소득세에서 잘못한 가산세는 소득세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당 세목에 속한다까지 좀 봐주세요. 해당 세목에 속하고요. 근데 내가 이럴 수 있어. 가산세 부과도 잘못됐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됐잖아. 지금 소득세라는 본세가 있고, 소득세에서 얘가 잘못해서 가산세가 붙은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포함이 된단 말이야. 사실 포함이. 근데 나는 이거에 대한 행정소송을 걸고 싶어. 요것만 따로 불복을 할 수가 있어요. 가산세만 별개로 불복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뒤에서 이제 또 배울 거고요. 그리고 강제징수비 같은 경우에는요, 징수법에서 이 사람이 세금을 제때 안 내면 서류를 한 2장 정도 보내서 경고해요. 고지서, 독촉장 막 이런 거 보냈는데 그래도 안 내. 그러면 이제 국가가 강제로 압류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뭐 이제 프로그램이나 TV에서 가끔 봤었겠죠, 그죠? 그래서 집에 이제 쳐들어와서 문도 딸 수도 있고요. 차량 같은 것도 다 트렁크도 뒤질 수 있어요, 직접. 그래서 이제 숨겨진 재산을 찾고 그걸 압류하는데, 이게 만약에 부동산 이런 거라면요, 다 등기 같은 걸 또 해야 돼. 그러면서 수수료도 들고, 또 그런 압류를 어떤 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공기관에 대행시키거든요. 걔한테 또 수수료도 줘야 돼. 뽀찌도 줘야 돼. 자, 그런 것들이 강제징수비라는 거예요. 강제징수비. 세금을 강제로 거두면서 든 비용. 용어의 정의만 알면 돼요. 지금 용어의 정의. 자, 넘어가시고. 자,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좀 기억을 해줄게요. 이게 회계사분들은 시험에 안 나오는 국세징수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지식이 있어야지 뒤에 좀 내용들이 좀 심오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좀 봐줄게요. 자, 우리 원래 세금을 안 거두면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개별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 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이거야. 원래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에서 법정 납기가 있죠. 법정 납기. 예를 들어 법인세는 주로 3월 말이고, 소득세는 5월 말, 부가세는 1기, 2기 확정신고기한 이런 게 있잖아. 예정신고도 있고. 자, 그게 다 법에서 정해져 있어. 이때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 안 내시면 어떡하냐면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세무서가 이제 무신고자나 과소신고자한테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럼 고지서에서 정한 기한, 요게 한번 체크해보면 요건 지정납부기한 한번 적어볼까요? 최근에 용어 만들었어. 고지서에서 정한 기한은요, 지정납부기한이라고 그래. 용어가 지정. 고지서에서 지정한 기간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해. 보통 한 달 안에 납부하셔야 돼요. 한 달 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얘가 안 냈어. 사업이 망하거나 뭐 돈이 없거나 악질적으로 안 냈어. 자, 그러면은 독촉하는 거야. 한 번 더 세금 왜 안 내셨냐라고 독촉장이 날아와요. 그래서 독촉장에서도 자, 언제까지 진짜 내라 이렇게 기한 줬는데, 자, 그래도 안 내면 이제 어떻게 되냐? 요게 강제징수야. 자, 이제 세무서가 쳐들어가서 돈이 될 만한 거 다 압류해가요. 현금, 금, 귀금속, 명품 이런 거 다 압류해가요. 압류. 그래서 국가가 강제로 팔아. 매각이야. 그럼 돈이 들어오죠? 그걸로 세금 마련하는 거야.
그리고 남았다 그러면 납세자한테 돌려줘. 그죠? 그게 청산이에요. 이 세 가지 과정을 강제징수라고 표현해요. 강제징수. 이런 용어는 꼭 알아두세요. 이런 절차들과 용어는 우리 회계사분들도 아셔야 돼요. 회계사분들도 아셔야 돼요. 자, 알아두세요. 고지독촉 강제징수. 알겠죠? 이 용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기 독촉장까지는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보통 뭐라고 표현하면 임의적 징수 절차라 그래요. 임의적 징수 절차. 이 압류부터는 납세자의 어떤 그 의사 없이 국가가 강압적으로 압류해 가니까 강제적 징수 절차라고 하고 실제 용어도 강제징수라고 표현해요. 강제징수. 옛날에 요거를 한자어로 체납처분이라고 했었어요. 용어 너무 어렵다. 이 세법 용어들을 좀 납세자들이 잘 알게끔 하자 해서 강제징수. 그래서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겠고, 자 밑으로 가셔서 또 지방세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공과금은 이제 이런 것들 국세징수법에서 강제징수자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에서 관세, 지방세,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들. 그리고 여기 중요해요. 자 3번은 별표시 그래도. 자 3번은 시험에 좀 잘 나와요. 양가로 3. 얘는 조금 체크. 자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 특히 중요해요. 요 영어의 정의를 좀 아셔야 돼요.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 자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자 괄호에 특히 체크해 볼게요. 우리가 남의 세금을 대신 징수해서 내야 되는 경우도 배웠어요. 특히 소득세에서 원천징수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그럼 원천징수 의무자는 내 소득을 내는 게 아니라 남의 소득을 징수해서 14%가 더 떼가지고 내고 막, 그죠? 3% 떼서 내고 이러는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납세자예요. 납세자 참고로. 납세자. 그래서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의무를 포함 이렇게 출제. 포함. 시험에서는. 걔는 납세 의무자 개념이 아니고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납세자. 자 그리고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 플러스 징수 의무자의 합이 돼가지고 납세자의 범위가 더 큰 거예요. 참고로. 그죠? 납세자가 더 큰 거예요. 여기 뒤에 그림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 좀 이따 볼 거고 필기 안 하는 게. 그래서 납세 의무자 플러스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는데, 자 요런 것도 좀 볼까요? 납세 의무자에는 자 오늘 배울 거야. 연대 납세 의무자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의 책임이 생기거든요. 그분들도 다 하나하나 납세 의무자고, 또 원래 납세자가 세금 안 내면 2차 책임이 있는 2차 납세 의무자라는 거 있어. 2차 납세자. 이분도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그리고 애초에 보증 쓴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 사람이 세금 안 내면 내가 대신 내겠다. 보증인. 이런 사람도 다 납세 의무자에 들어간다는 거 봐주세요. 납세에 들어간다는 거. 자 넘어가시고, 자 2차 납세 의무자 뒤에서 배웠는데, 자 이것도 용어의 정의예요.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그 납세자를 대신해서, 자 가르마에는 한 대신해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납세자를 대신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자.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법인이 세금 안 내면 그 법인에 딸려있는 과점주주라는 분이, 사실 회사에 돈을 마음대로 좀 유용할 만한 힘이 있는 자가 법인세 안 내면 과점주주가 세금 내셔야 돼요. 자 그런 게 2차 납세가 있다는 거야. 2차 납세모. 자 그런 거 배울 거고, 자 보증수 사람을 읽어보고, 자 원천징수 우리 너무 잘 알죠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 징수하는 거. 자 가산세는 스스로 내기 때문에 이건 징수 의무자가 징수하는 게 아니에요. 가산세 제외 보시고, 자 다음 달 10일까지 되는 거 이런 거 반갑죠 이제. 자 그래서 요거 도표 좀 정리해 볼게요. 도표. 자 납세자가 큰 개념이야. 납세자에는 납세 의무자 플러스 징수 의무자가 들어가요. 자 징수 의무자에는 우리가 배운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것도 배워봤고요. 부가세에서 우리 대리납부 의무 이런 것도 배워봤었죠. 그죠? 뭐 그 정도 보시고, 그 정도. 그래서 요 도표 체크. 도표는 체크해서 보고 들어가세요. 도표 체크해서 보고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쉬운 것들. 자 과세기간은 당연히 법인세 1년, 소득세 1년 뭐 이런 것들이 보통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시험에 안 나오죠. 너무 쉬워서 안 나와.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고, 과세표준도 세율을 부과하는 금액이나 수량이야. 왜냐면 기름 이런 거는 막 리터에 부과되고요. 이제 수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개별 소비세야 대표적으로. 그래서 금액이나 수량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율이 붙는 거야.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보통. 그런 경이고요. 그리고 신고서 너무 쉽고, 수정신고서 볼 필요 없고, 이것도 볼 필요 없고, 넘어가서
자, 전자신고, 몸텍스 같은 거 이용해서 하는 거 전자신고라고 하겠죠. 당연한 거고. 자, 세무공무원 뭐 너무 쉽고요. 자, 그래도 세무공무원 좀 봐줄까 우리? 여러분 합격해서 자주 맞추실 수 있어요, 그죠? 자, 일단 9급, 8급, 7급 이런 것들 소속 공무원이고요, 그냥. 여러분들 인명록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에 어디 부서 이 사람 전화번호까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 세무서, 우리 서울로 기준으로 치면은 구마다 하나의 세무서가 있어요. 구마다. 근데 유일하게 성동구와 광진구만 세무서가 하나 있어. 과거에 이제 구가 하나, 그게 하나였대. 이게 너무 커서 쪼개졌나 봐. 그래서 아직까지 세무서가 하나야. 성동 세무서 하나 있어요. 광진구 사시는 분들은 성동 세무서로 가셔야 되고, 나머지는 다 하나의 구에 하나의 세무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강남 쪽은 또 우리 학원 근처에 있죠. 반대쪽 그 대각선 출구에 삼성 서초 역삼 세무서 하나의 건물에 있어요. 그죠? 간지나게 있죠. 근데 더 높은 건 이제 서울을 관할한 아예 서울청이 있어. 서울청 지방구세청장 종로에 있어요. 서울청 아예 구세청이 있어요. 구세청은 다 정부기관이 이제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세종시에 있어요. 세종시. 그래서 막 불복 같은 거 하면 세종시 차 타고 내려가야 돼요. 이 기차 타고 가는 것보다 기차 타고 내려가도 오송역에서 구세청까지 은근히 멀어. 이게 잘못 짰어 시스템. 이게 뭐 어디 얼핏 들은 걸로는 세종시가 발달하면서 점점 발전하면서 오송시까지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뭐 교통도 뚫리고 뭐 할 것이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졸라 멀어요. 차 타고 가세요. 최악이고요. 아무튼 자, 여러분들 세무공무원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보여야 되는, 그렇죠? 웬만하면 이제 친밀도 있는 관계를 지내시기가 좋아요. 자, 그리고 특수관계인 정의도 좀 중요하게 볼게요. 특수관계인. 자, 아무래도 세법에서 세금을 다 탈루하고 안 내기 위해서 이 사람과 거래를 통해서 충분히 세금을 조작할 수 만한, 그렇죠? 그런 분들이 특수관계인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친족관계 첫 번째. 두 번째는 본인과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경제적 연관관계는 주로 회사와 임원, 회사와 종업원, 이런 종업원 관계들, 그리고 회사와 주주 관계들, 회사와 주주 이런 분들은 다 이해관계가 일치하겠죠. 회사의 이득은 나의 이득이야, 이런 느낌. 이런 자들을 말하고요. 자, 요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그죠? 자, 그래도 요즘 어떤 대한민국의 사건들로 인해서 뭐 헌법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대법관님들이 국회의원이 몇 명은 또 지정할 수 있고 임기가 있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 태도가 바뀌어져. 법이라는 거는 또 어떤 해석의 나름의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대법관 팀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다음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조문이 없었어. 이 조문이 없었을 때는 이런 거야.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본인과 연경환이사, 본인과 주주관계에서 법인, 주주 이렇게 특수관계인인데, 주주가 그럼 법인과의 거래할 때는 특수관계 없느냐? 당연히 법인이 주주한테 특수관계 있으면 주주도 법인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이 조문이 없으니까 조문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게 이제 조세 법률주의야. 법의 문구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건 법의 미비점이니까 니네들이 고치던지, 약간 이런 관점이 조세 법률주의고, 법대로 딱 집행해야 되는 거. 법에 없는 내용으로 해석해서 과세해버리면은 국민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한쪽으로 바라본다라는 게 일방설이야. 일방관계설로 판례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당연히 쌍방관계설로 해석을 했었다가 어떤 이제 헌재에서 일방관계설로 나오니까 말도 안 된다면서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을 보니까 내가 이쪽에 특수관계라고 정의했으면 이쪽이 나 바라볼 때도 특수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쌍방관계설이래요. 쌍방관계설. 뭐 그 정도 보시고. 자, 이거는 이회독 때 보셔야 되는 특수관계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는 파트들이 그런 거야. 우리가 배운 거는 이거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부당행위 계산. 거기서 배우잖아, 특수관계죠. 근데 이제 이런 국기법에서도 나올 거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무조사. 이제 정의야. 세금 터는 거죠. 근데 세무조사가 이제 국세청에서 나가는 게 저희가 흔히 하는 세무조사예요. 물론 서울청에서 나가는 것도 있어. 서울청에서 나가는 것도 우리가 흔히 막 언론에서 보고 이런 거는 이제 세종시 국세청에 이제 1국부터 4국 팀이 있다 그랬죠. 1, 2, 3, 4국 팀이 있는데, 자, 1국은 대기업 전담 조사팀이야. 삼성, LG 이런 큰 대기업 조사팀. 2국은 조금 밑에. 대기업보다 조금 밑에 조사하는 게 2국이고요. 자, 3국이 인기가 많아. 3국이 이제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그거를 실무에선 재산세제라 그래요. 재산세제 조사팀이 3국이요. 3국에 이제 입성해서 은퇴하면, 자격증 있는 분들이 이제 퇴직하시면은 일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나 3국 출신이다. 명함에. 이렇게 박아놓으면은 굉장히 이제 실무 나와서 일거리가 많이 들어온다는 데서 인기가 많다는 거야. 왜냐면 대기업 조사팀에 있다가 나왔어. 대기업 뭐 그 사람 그게 없죠, 그죠? 별로. 거기서의 뭐 이제 일과 승진 이런 거 좋을 수 있지만 혹시 이제 은퇴 대비하신 분들은 3국을 지원을 많이 해. 3국에는 한 5년, 4년 전인가 하도 세무사분들이 세무사 따고 자 자격증 5점 있잖아요. 그 5점 가산점으로 7급으로 들어가. 그래서 한 2년 정도 열심히 해서 좀 이제 높은 사람한테 보여. 그러면서 이제 조사국에 지원해. 너 보니까 똘똘하고 자격증도 있더만 내가 데려갈게 해서 3국으로 데려가. 그러니까 세무조사에서 그 3국에서 뭐 2년에서 4년 정도 버텨. 한 4년 정도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나와버리는 거야. 얘를 일 다 키워놨는데 세무사로 개업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격증 있는 애들 받지 말아라. 이 쓰레기 새끼들 다 나가더라 이러면서 죄송해요. 진짜 그런 공문이 내려왔대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그런 세무조사고요. 자, 4국이 이제 다 하는 거야. 다. 그냥 4국이 약간 비정기 세무조사라고 해서 탈세염이 있거나 그냥 이제 까라면 까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제 막 이제 뭐 실무에서 어떤 문제되는 어떤 거 전수조사 나가라 막 이런 느낌으로 하는 그냥 잡다한 거 다 하는 게 4국이야. 4국이 제일 빡세겠죠, 약간 느낌. 자, 그럼 세무조사예요. 세무조사 나오면요, 당연히 뭐 질문도 하고요, 장부를 까발리고요, 통장 계좌도 까고요, 막 그런 거야. 컴퓨터도 검사하고요, 막. 자, 그래서 물건 검사조사 제출을 명하는 활동, 이것도 용어의 정의가 없어서 만들어준 거예요. 용어의 정의가 없어서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런 자세한 내용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배워요. 납세자의 권리 의무, 거기서 배워요. 재밌죠, 이거 세무조사는. 거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용어의 정의 하나 해주면은 이제 세금 확정을 위한 세무조사가 있지만 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람의 범칙행위, 범죄행위까지 이제 발견이 되면요, 조세 범칙저사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징역이나 벌금까지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세금 외쪽으로. 그만큼 이제 어떤 강력한 처벌 제도겠죠. 조세 범칙조사가 들어가면은 이제 뭐 망한 거야. 그렇죠? 위기야, 위기. 자, 넘어가시고,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 줄 기억해 주실게요. 자,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은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에 어떤 동일한 내용이 있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A로 서술해 놨는데 국기법은 A로 서술했는데 그 개별세법에서는 B로 서술해 놓으면은 어떤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되는 상충이 생길 수 있죠. 그게 이제 다른 세법과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국세에 관하여, 자, 여기가 특히 중요해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 이 개별세법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세법에 별도에 있는 거 빼고 국기법을 쫓아가라 이런 거야. 조문을 쫓아갈 때 국기법을 먼저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개별세법만의 특성대로 개별세법에 서술이 되어 있는 거니까 개별세법을 우선시 적용하고, 개별세법에 안 써져 있는 조문은 국기법 조문을 쫓아가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게 반대로 나올 수 있어요. 국기법을 우선 적용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법문구가 일반 처음 공부할 때는 낯설게 써져 있는 거야. 제외하고는 따른다. 이런 표현들이. 그죠? 익숙해져야 돼. 따라서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들, 특례 규정이 있다면 특례 규정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만 국기법이 따른다. 거기까지 체크. 저 법문구를 해석하면 밑에 두 줄이 되는 건데 시험 문제는 법문구가 나올 수도 있고 가끔 교수님이 저 법문구를 꼬아놔서 바꿔낼 수도 있어. 그쵸?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세법과의 관계 약간 부등호식으로 간다면은 이게 우선시 된다는 거야. 그죠? 우선시 되는 건 세법이다. 개별세법, 소법부 이런 거. 자,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좀 배웠으니까. 자, 예를 들어 연대납세의무 지금 체크해볼게요. 우리가 배운 거 써먹으면 연대납세의무. 자, 우리 연대납세의무에는 어떤 조문이 있냐면, 우리 국세기본법에 어떤 조문이 있냐면 공동 사업에서 발생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다. 이렇게 서술해놨어. 자, 근데 소득세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자, 소득세법에 들은 공동사업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납세의무 진다. 이렇게 서술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거야? 각자 내는 거야? 소득세법은. 이런 상충이 생기죠. 각자 내는 거라는 소득세는.
근데 소득세 외의 세금은 안 써져 있어요. 소득세 외의 세금 안 써져 있으니까 연대납세만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 이건 또 연대납세하면서 배울 거야. 이거는 다 흩어져 있는 거 정리한 거여서 지금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조문에 다 열거주의로 있었어가지고 이 외의 규정은 국기법을 따른다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 이게 몇 개야? 8가지인데 요 안에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실 8가지가 아니라 막 열 몇 개예요. 14개, 15개, 16개인데 자꾸 매년 늘어나는 거야. 법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야, 매년. 몇 주 몇 항 이렇게 계속 쫓아가야 돼. 그것도 엄청 귀찮고 납세도 혼동이 올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야 그냥 이거 과감히 삭제하고 실제 조문은 이 한 줄 박아놓으면 결국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야. 이거 그죠? 개별세법에 특별한 규정 빼고는 국기법 따른다. 개별세법 있으면 개별세 쫓아가라. 이렇게 한 줄 적으면 되지. 굳이 이거를 열거주의 방식으로 해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사실 실제 조문에는 이게 없어요. 이제 조문에는 이게 없어서 옛날에는 꽤 시험에 잘 났었어. 개별세법의 특례가 우선하는 것들을 모두 고르시오. 이 유형이 좀 잘 나왔었는데 그 개정 이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개꿀 있죠? 옛날에 나 공부할 때 이거 앞글자 다 탔었어요, 진짜. 무슨 막 고래 3마리 막 이런 느낌이었었어. 앞글자가 기억도 안 나. 진짜 졸라 빡쳤었어. 자, 그리고 실질과 세원칙도 거기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거 거기서 설명드릴게요. 거기서 설명드릴 거고. 자, 넘어가. 자, 관세법은 안 중요해요. 우리 시험법이 아니까 넘어가고. 자, 기간과 기한으로 넘어가세요. 자, 기간 당연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뭐 14일 이내에 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고, 기한은 뭐 이제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기한이에요. 자, 그때 일단 한 줄 여기 체크. 자, 이거는 조문이니까 요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자, 국기법 4조라는 거야. 이런 법조문이 그대로 나오는 시험에서는 국기법 조문들을 눈에 익고 들어가야 돼. 자, 국기법이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기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 있는 건 빼고는 민법 따른대요. 또 이것도 뭐가 우선되는 거죠? 국기법, 세법. 국기법,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거 쫓아가되 없으면 민법 따르는 거야. 없으면 민법 따르는 거야, 항상. 자,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민법을 우선 적용한다. 틀렸죠? 국기법, 개별세법 먼저 적용하는 거야. 항상 이게 표현이 어려워. 자, 근데 이 밑에부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게 사실은 민법 규정이에요. 민법 규정.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하나만 보면은 원칙이 기간을 일주일, 뭐 일, 며칠, 일주, 뭐 월, 연으로 정한 때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야. 자, 민법에서, 그러니까 세법에서 초일 산입해라 이런 별도의 규정 없으면 다 초일 불산입인 거야. 알겠죠? 민법 쫓아가니까. 초일 불산입. 그래서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데 초일을 산입하며 연령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예외 규정이고 원칙이 초일 불산입이에요. 원칙이. 법 시행하고 이럴 때는 오전 0시부터 시작하기 때는 초일부터 산입하는데 자, 이런 이제 규정들은 민법 규정에서 5문제만 내야 되는 우리 시험에서는 배울 게 싹둑 빡빡한데 이런 건 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 정도만. 그리고 말일 산입. 자, 말일 산입까지만 좀 보세요. 말일 산입. 근데 이게 막상 합격하면은 은근히 이게 기간 하는 게 좀 빡세. 이게 막 공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게 2월부터 3월, 2월부터 14일, 막 3월부터 14일 이럴 때마다 다르니까 세야 돼. 세야 돼. 달려보면서 세야 돼. 달려보면서 세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기한 이미 지났나? 이런 거 판단할 때 은근히 짱나요. 귀찮아요. 짱나요. 그래서 세무 캘린더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때그때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처리해야 되는 거 있단 말이야. 법에 딱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 세는 게 귀찮다는 거고. 자, 예시로 하나 볼게요. 예시로. 자, 예시로 이런 거 볼게요. 과적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과적. 자, 과적은 세무조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죠. 자, 세무조사 받고 통지서 하나 날라왔는데 세금 갑자기 10억 내래. 그러니까 제가 무슨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10억 제가 왜 내는데 이러면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좀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게 과세 전 적부심사야. 세무조사 결과는 아직 과세가 되지 않은 상태야. 결과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너의 5년치 장부가 이런 것들이 누락돼 있고 지금 업무 추집이 장난쳤고 인건비 장난쳐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법적 해석상 요거는 소금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 결과에 뭔가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과적이라는 걸로 해요. 과세 전 적부심사. 자, 이게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서술되어 있는데 30일 안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야. 30일 안에. 자, 이거 어떻게 30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은 3월 20일에 세무조사 결과 토시 맞은 거야.
자, 그러면은 초일 불산이 원칙에 따라 3월 21일부터 손으로 세야 돼. 손으로 세서 30일인 4월 19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4월 20일을 청구하면 이제 안 받아주겠다는 거야. 이론적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센다는 거야.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보통 잘 안 해요, 이제. 그리고 요런 것도 보시면은 경정 청구라고 해서 세금을 내가 이미 내버렸는데 알고 보니 나 감면 받을 수 있어.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다 내버린 거야. 자, 뒤늦게 세액공제 집어넣어서 경조초과 받고 싶어. 5년 안에 하셔야 돼요. 5년. 여기 5년 안에 경조초과 하셔야 돼요. 5년 안에. 뭐 그런 것도 초일불산이 원칙에 따라 26일부터 5년 뭐 이런 거야. 알겠죠? 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고요. 넘어가. 자,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기한 혜택 내지. 자, 마감 기한인데 혹시 신고 기한이 공휴일인 거 많죠. 예를 들어 자세히 보면 이제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 신청 청구, 서류 제출, 통지 납부 각종 기한들이 토요일인 거야. 아, 금요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몰랐어. 갑자기 가산세래. 억울하죠. 이제 그래서 자동으로 다음날 연장돼요. 근데 다음날 또 일요일이잖아. 또 연장돼요. 자연스럽게 월요일에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신고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다음날 연장되는 규정을 마련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이거나 우리 공휴일, 추석, 설날. 자, 우리 이번에 설날이 언제죠? 언제더라? 1월이야, 2월이야? 예? 우리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그죠? 설날에 뭐하지? 여행 계획 적으면 안 되죠, 그죠? 회계사분들은 지금 거의 시험 임박이야, 그죠? 거의 시험 임박이야. 대체 경우일까지 포함하고요. 또 근로자의 날 5월 1일. 저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관심이 없어요. 맨날 5월 1일에 수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일 세법 수업이야. 그래서 오히려 빡쳐. 왜냐면 딱 나왔어. 뭐야? 도로에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지하철 타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근로자의 날을 쉬고 있어. 나는 출근하고 있잖아. 괜히 그러면 힘 빠지면서 힘들고 있죠. 그죠? 남들 다 쉬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지? 자, 5월 1일인 경우에, 자, 다음날 체크.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당연히 이렇게 연장해주는 거야. 그럼 혹시 금요일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해? 금요일 공휴일이면 다음날 연장됐는데 토요일이야 또. 토요일 다음날 연장되니까 일요일이야. 일요일 다음날 연장되니까 월요일인 거야 또. 알겠죠? 너무 쉽잖아. 자, 다음날만 체크하면 되고. 자, 공휴일을 외울 필요는 없겠죠? 자, 이거 외우면 변태예요. 자, 25년도에는 공휴일이 굉장히 적대요. 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랑 겹쳐가지고 역대급 없는 해래. 그죠? 여러분들 차라리 빨리 올해 합격해도 어차피 막 2차까지 하면은 거의 연말쯤 되니까 오히려 다행이야. 그러니까 내년도는 공휴일 많대요 또. 26년도는. 오히려 다행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 넘어가. 자, 그리고 요것도 뭐라고 시험에 가끔 나와요. 자, 홈택스가 마트에 갔을 때야. 쉽게 말했어. 자, 지방세는 참고로 위택스라 그래요. 홈택스, 위택스가 있는데 최근에 위택스 홈페이지를 정비했었는데 실제 몇십억 투자하면서 정비를 했는데 처음 아무래도 인터넷을 이제 정비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어요. 오류가. 이게 신고 기한인데 오류가 있었어. 막 홈페이지 막 접속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자꾸 이제 막 페이지 막 이상하게 뜨고 막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인터넷 마트에 가가지고 신고를 못해. 납세자한테 가산세를 물려. 그럴 수도 없죠. 그래서 신고기한 만료일에 홈택스가 장애 등으로 가동이 정지가 됐을 때 전자신고 납부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하냐면 장애가 일단 복구돼서 자, 복구됐는지를 근데 납세자들이 모를 수 있잖아. 복구된 시점이 새벽 4시야. 갑자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럼 이제 안내문을 날려줘요. 요즘에 다 카카오톡으로. 이제 복구됐으니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도 아니야. 된 날이 너무 또 11시 막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하루의 기한 더 준다는 거야. 중요한 건 된 날의 다음 날이 시험에 나요. 된 날 다음 날. 된 날로 오답으로 나와. 장애가 복구돼서 이제 인터넷 접속이 되고 공문 날려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예요. 사실 권익보호 실제 위택스가 작년인가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죠? 홈택스는 이제 자리 잡은 지가 오래돼서 오류가 잘 없어요. 홈택스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자, 또 납세자들이 서류 제출할 때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이제 전자신고가 요즘은 활달하지만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조문이 다 만들어졌을 때는 인터넷 없었어. 그죠? 인터넷 없는 거 상상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 그죠? 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80년대 세계관으로 보면요.
인터넷이 없이 생활했었고요. 나는 제일 신기한 그거야. 요즘 지금 생각해보면은 휴대폰도 신기하지만 사실은 요즘에 제가 차 다시 운전하고 있거든요. 내비게이션에 사람이 되게 신기한 거야. 자, 어렸을 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어디 이동할 때 어떻게 하면 진짜 집에서 할 때 지도를 전날부터 한참 공부해야 돼. 어디 곡번 고속도로를 타서 이렇게 가서 놀러 갈 때 한참 계획해야 돼요. 그죠? 내비가 없었어. 생각해보면 그죠? 그래서 진짜 길을 개헤매.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외워야 돼. 다음에도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엄청 외워야 돼요. 장난 아니었죠. 그죠? 내비게이션 없는 생각해봐. 그리고 옛날 부모님들은 운전도 기본적으로 잘하는 게 뒤에 블랙박스 이런 세계관이 없어요. 그냥 오라이 누가 꼭 내려서 봐줘야 돼 웬만하면. 그죠? 근데 초고수 영역이 되면 이제 안 먹어도 삭삭삭 하는 건데 그 정도 짭밥 새기려면은 많이 새기네. 요즘엔 박으려 그러면 띠띠띠띠 하면서 막 다 나오잖아. 그죠? 옛날에는 그런 거 당연히 없었지. 왜 이렇게 흥분했지? 자, 아무튼 서류로 세무서에 방문 제출했던 시절이야. 자, 이제 문서 같은 거 세무서에 직접 이제 내는 거야. 자, 그때 언제 이렇게 발생하냐면 도달주의야. 도달한 날 체크. 도달한 날. 보낸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이에요. 세무서에 방문하면. 왜냐면 우편으로 제출하는 게 맞을 거 아니야 사실은. 근처면은 방문하겠지만 멀고 이러면 옛날에는 우편으로 했다고. 그때 세무서에 도달한 날. 그때 효력이 인정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먼저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요. 예외적으로 자, 이런 서류들이 도달한 날로 짜버리면은 또 이런 문제가 있어. 우편은. 자, 예를 들어 여기가 마감 기한이야. 그래서 내가 불복해야지 해가지고 불복도 90일 안에 하셔야 되거든요. 불복 청구를 세금 맞고 90일 안에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때 내가 보냈어. 근데 우체국이 좀 전 거야. 미리 보냈는데 우체국에서 실수가 일어나가지고 세무서에 도달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자, 90일 지나서 불복 청구 안 돼. 저 우체국한테 소송 걸어야 돼. 그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송한 날 신고 잘 들어온 거다 이런 식으로 짜는 거야. 근데 이때 발송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날이 자, 편지에 도장 찍힌 날. 편지를 보내면 편지 오른쪽에 도장이 찍히거든요. 거기에 날짜가 나와요. 그 기준으로 신고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편 날짜 도장 찍힌 날 체크. 그때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봐주겠다. 원래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우편 신고는 발신주의 특례로 가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장 찍힌 날이야. 근데 하필 또 비가 오고 막 누적누적 해가지고 도장이 지워진 거야. 흐릿흐릿해.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히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야 또. 자, 그럼 대충 이제 우리나라에는 워낙 배송이 잘 돼 있다. 땅덩어리 좁고 워낙 이제 물류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 지역에서 어디 지역까지 걸리는 우송일수 같은 걸 정해놔가지고 예를 들어 서울에서 서울이면은 보통 하루 이틀이에요 요즘. 그죠? 서울 경기도 보통 하루 이틀인데 그런 것들을 법에서 정해놨어. 한 3일 정도 대략적으로 막 이렇게. 예를 들어 부산 이래야지만 보통 한 5일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대략적으로 우리 세무서에 도착한 날로 역산해서 너 지역상 요정도 우성일수가 걸리니까 그날 보낸 것으로 간주하겠다.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하겠다. 알겠죠? 세무서에 딱 도달했는데 도장이 안 나왔네? 이거 언제 신고한 거지? 서울이야? 3일 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3일 전. 그게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 체크. 자, 그리고 넘어가시고. 자, 불복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나중에 배울 용어인데 이의 신청 심사 심판 청구가 지금은 불복이라고 해석하세요. 나중에 배울 거야. 이 용어들을. 자, 불복할 때 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청구서가 청구기간 지나서 도달했어도 만료일에 청구한 것으로 볼 테니까 발신주의 특례로 하는 거예요. 발신주의 특례로. 이것도 90일 지나서 도달했어도 그 전에 보냈다라고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 납세자의 혜택 차원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 자, 이제 전자신고가 이제 많은데 현실에서는 자, 전자신고 홈택스를 이용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 체크하세요. 국세청장에게 정수된 때.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세무 공무원이 열람하는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 그분이 하필 오프야. 쉬는 날이야. 육아휴직으로 지금 쉬고 있어. 안 봐. 신고가 안 됐대. 가산세래.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그냥 전송만 하면 신고 청구가 된 거지. 담당 세무공무원이 클릭해서 열람 확인한 이메일로 치면 우리가 상대방이 보내는 게 뭐지? 수신 확인이라고 하나? 그죠? 수신 확인으로 우리 카톡 서비스로 하자. 세계관이 지금 젊으니까 그죠? 카톡에서 예를 들어 1이 안 없어졌다 그래서 상대방이 안 읽은 거냐?
아니죠. 보냈으면 된 거죠. 나는 보냈으면, 그죠? 근데 보낸 날이야, 보낸 날. 전송될 때 체크. 당연히 오답은 승무공무원이 열람 많을 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승무원이 열람 많을 때. 자, 그런 세상이 담겨져 있고요.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안 봐도 되고, 지엽적이고. 자, 요거는 좀 볼게요, 그래도. 자, 원래 기한까지 세금을 내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돼. 아니면은 뭐 서류 같은 걸 제출하기도 곤란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요. 그때 기한을 연장시켜줘요. 자, 기한을 연장시켜주는 조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고 좀 쉬죠. 자, 관할세무서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기한들인데, 예를 들어 신고기한, 신청기한, 청구기한, 제출기한, 통지기한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참고로 납부가 지금 빠졌죠. 자, 납부는 원래 여기 조문에 있었거든요. 자, 회계사무들은 좋은 게 국세징수법으로 이관됐어요. 원래. 이게 납부와 관련된 조문들은 징수법에 모아놔야지 뭔가 법 해석이 잘 된다 그래서 납부와 관련된 규정은 징수법에 가가지고 세무사는 어차피 징수법에서 배우고, 자, 회계사분들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면 요 사유들이 이 각종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만 납부 기한 연장 사유에도 하나 빼고 똑같아요. 하나 빼고.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 그래서 납부 기한은 왜 없나요? 징수법에 있어요. 징수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아니면 이게 또 보통은 현실에서 신청해야 돼. 납세자. 왜 납세자가 개인적 사유로 힘들다 이런 거는 세무서가 모르니까 신청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야. 전국 코로나예요. 전국 코로나. 전국 코로나로 실제 막 이제 뭐야 재택하고 막 집에 막 일주일 이상 감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뭐라 그러지? 집에 약간 머무르게 하는 거 뭐죠? 격리, 그치, 격리. 감금은 내가 좀 영화를 제가 최근에 좀 그 스릴러 영화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격리가 됐을 때 기한 연장시켜줬어요. 그거는 전국구로 다 연장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무서에서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무서의 직권으로 연장할 수도 있고, 납세자의 신청으로 연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청한 경우만 된다. X예요. 세무서의 직권으로도 가능해요. 세무서 직권으로도. 자, 그때 천재지변 당연히 천재지변 사고, 큰 사고, 그 다음에 재해. 자, 2번이 있으면 여기 7번인가도 있거든요. 넘어가지네. 자, 7번 먼저 읽어볼까요? 나는 세무사 맡겨서 신고하는데 세무사 사무실이 불난 거야. 7번에 넘어가봐. 7번 세무사 사무실 불났을 때. 그리고 참고로 뭐 디테일한 건데 세무법인 포함이고, 과거 공인회계사는 세무 대리신고를 할 수 있었죠. 그죠? 윤돈쌤 한 시절까지. 그때는 회계사 자격증 있다면은 세무 업무까지 같이 하셨던 깡패 회계사 자격증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회계법인도, 그래서 거기서 불이 났다 이런 거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가족이 많이 아파. 질병 중상해로 6개월은 좀 보수적으로 체크할게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돌아가셨을 때, 당연히 상중일 때, 또는 이제 은행으로 납부하는 거야. 은행 계좌, 가상 계좌 떠가지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입금이 안 된대. 그럼 은행이 머통인 거야. 연장해줘야겠죠? 한국은행 등의 가동이 불가능하다, 인터넷이. 또 은행이 쉬거나, 이렇게 한국은행의 은행이 쉬거나 똑같고, 내가 사업자면은 장부 통해서 세금 신고해야 되는데 장부를 압수당한 거야. 다른 어떤 범죄 사실에 연루됐는지 장부를 다른 기관이 압류해 간 거야. 검찰에서 압류해 가서 세금 신고 곤란하다. 기한 연장되고요. 그리고 위에 준하는 사유라고 되어 있죠. 자, 네, 거기 밑에다 하나 적어볼게요. 거기 사업의 부도, 요거는 신고기한은 이게 연장 지금 연장이죠. 신고기한은 연장이 안 되는데 납부기한은 연장돼요. 그러니까 제때까지 신고는 해야 되는데 사업이 어려우니까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만 있어요. 사업의 부도 발생이나 뭐 현저한 어떤 뭐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과 관련해서 그때는 신고는 연장이 안 돼요. 신고기한은 제때 해야 돼. 개인사업자면 5월까지 해야 되고 납부기한만 연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되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요거는 참고로 납부기한만 연장돼요. 납부기한만 참고로 그거 하나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좀 암기야. 이제 이거 암기인데, 자, 기한 연장은 일단 원칙이 3개월 이내까지 연장이 되는데 정말 힘들다면 한번 다시 연장해 줄 수가 있고, 신고와 관련된 연장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최대
9개월이 넘지 않는 법이니까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빼고는 3개월. 신고만 9개월. 참고로 납부도 9개월이긴 한데 어차피 회계사분들은 안 나와요. 이제 징수법의 조문이야. 자, 이 사람이 신청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하냐면 자, 3일 전만 체크. 자,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거예요. 3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 만약 3일 전까지 신청하기 곤란하다면 만료일까지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분이 막 불났는데 미리미리 어떻게 신고를 해, 그죠? 뭐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이것도 봐줄 거예요. 세무서장님은 지체 없이 이제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당연한 말이고. 여기 올라갔어. 승인. 기한 연장할 때 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는데 3일 전까지 한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서는 만료일 전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줘야 돼요. 미리미리 통지해줘야 되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다수의 기한을 연장해준 경우에는 그냥 공고의 방식으로 일일이 통지 안 해줘도 돼요. 그런 거 너무 그냥 단수 규정이고요. 여기 좀 서술이 되어 있네요. 징수법에 있다는 거 넘어가시고. 됐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서류의 송달 이어서 볼게요.